가난과 절망을 다 이겨내고 나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 모두가 그만 지쳐 포기했나? 그러나 가야 할 역사의 서다.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인 강철로 된 이슬빈가 보다. 타오른 불꽃 나의 영혼으로 눈부신 태양을 이루어내리.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이 강철로 된 이슬비라도 내 영혼을 불태우리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제 기억에 그 64년이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됐죠. 1월 1일인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 차가 나가가지고 효자동에서 세종로 서울역을 거쳐서 제1한강교, 예, 5.16 혁명 때 제1한강교를 영등포 쪽에서 넘어왔던 거죠. 혁명군이죠. 거기서 만일에 실패했더라면은 아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겠죠. 그게 혁명입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게 혁명이거든요. 혁명의 실패는 살려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64년 1월 1일에 이제 새해가 밝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통이 세워진 것 같아요.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 이제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6.25가 지나고, 뭐 조금 세월은 흘렀습니다만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가면은, 66년 동안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갔는데, 제1한강교를 넘어서 노량진 통해서 국립묘지에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큰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한강 근처에서 많이 했어요. 마포나 노량진 쪽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그때는 또 이 리어크나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별로 놀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막걸리도 사 먹고 튀김도 사 먹고 막 그랬던 생각들이 들고요. 그게 이제 1월 1일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내각들을 같이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전통이 아마 그때부터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쭉 다시 또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새해로 접어들어 여사는 한 차례 기자와의 괴담을 가졌다. 유경수 여사가 아마 출입 기자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언론하고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64년 1월 8일 한국일보 문화부 여기자를 접견하였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여사가 밝힌 소신이나 각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로 생활 주변 이야기로 화제를 펼쳐나갔다. 새해의 인사에 이어 생활 주변에 대한 이야기, 제 이야기로부터 화제는 풀려간다. 대통령 영부인의 아침 일과는 어떻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는 약 1시간 동안 조간신문을 샅샅이 봅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러서 그날의 식단에 대한 지시도 하지요. 이건 새 주일부터 시작하게 될 계획의 한 가지인데 아침의 2시간 동안을 공부 시간으로 정했어요. 64년부터요. 무슨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세계문화사 공부와 시사 문제에 대한 공부를 두세 분의 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대단한 공부는 아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야겠고 그저 배우고 싶었어요. 올해 계획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가의 아내가 됐지만 스스로 정치 속에 몸을 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서지 않고 있는데 여성계의 움직임에는 역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맡겨진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내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여성계 간부들을 단체별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번갈아 열어 나갈 작정입니다. 대통령이 영부인으로서 새해를 맞이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한국일보에 요즘 연재되고 있는 제클린 여사의 추상기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다는 생각. 정말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환경에서 남편과의 사랑 가운데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아내가 바라는 가장 흐뭇한 행복이 아닐까요? 제 마음도 지금 그것을 바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게 한국일보가 64년 1월 10일 날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요 기사인데 여사의 이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이 남자들 대부분 결혼하는 분들이 요즘은 뭐 이제 커리어 우먼이 많아서 여성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우수한 사람도 많고 이제 이런 거에 그 목표를 두고 저도 방송계에 있었으니까요. 보면은 우리 후배 기자들이나 아나운서 프로듀서 중에서 여자분들은 한 3분의 1은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 결혼하면 자기가 할 일을 못 하니까. 일이 재밌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은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결혼하는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성들이 성공한 분들의 부인들도 거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래서 지금의 그 대통령 지금 아직 선거가 우리 안 끝났습니다. 3월 9일 날 선거인데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뭐 그 김혜경 씨나 그 다음에 우리 저 윤석열 후보의 부인 또 같은 김 씨네요. 김건희 씨도 아마 생각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예.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집사람이 제가 뭐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저로서는 중요한데 명예롭고 중요한 일인데 남자는 뚜렷한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남자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게 강한데 여성들은 자본 가정을 갖게 되면 또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있게 되면 내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난 대통령 같은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하지 말라고 막 말리는 거죠. 예.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장관이나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도 부인들은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면 또 뭐 청문회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중요한 자리는. 그럼 막 온통 또 요즘도 난리지만은 법인카드를 잘못 썼니 뭘 했니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걸 뒤지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면 마음이 문제 없지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게 본가에 처가에 사돈의 팔촌 다 뒤지는데 어떻게 평생 그걸 일반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삽니까? 자기 혼자 신경 쓰기도 어려운데 이 세상이란 데가.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뭐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언론에서 그게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시절은 또 더하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의 소박한 이미 대통령 영부인인데 이게 61년 5.16이니까 벌써 62년, 63년, 64년 거의 지금 거의 뭐 2년 반 넘었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구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제가 미리 한 번은 읽어보고 오거든요. 한 번은 읽어보고 와야 뭐 자꾸 이게 두듬거나 자꾸 이게 발음이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쭉 그냥 한번 빠르게
소리내 읽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는 게 낫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보죠. 다시 또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 2시간 동안을 공부 시간으로 정했다는 이 나라의 다짐은 분망한 청와대 생활 속에서도 어김없이 실천되었다. 과목과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문학도 공부했습니다. 신문학은 중앙대의 곽 교수라고 그러고요. 철학은 연세대 김 교수. 김영석 교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학은 서울대 고 교수. 국제정치학은 서울대 박 교수. 문학은 한양대 박 교수. 문학의 한양대 박 교수란 분은 우리 지금 이 책을 쓴 박목월 선생을 얘기하겠죠. 그죠? 경주에서 아마 박목월 선생이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양이에게 다 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박목월 선생은 제가 오늘 와서 경주에서 우리 김기영 대리와 같이 낭독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에는 박목월, 김동리 두 분 다 경주 분입니다. 박목월, 김동리 선생. 무녀들을 쓴 소설가 김동리하고 이제 박목월 선생 둘 다 경주 분인데 박목월 선생도 보니까 기자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경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돼서 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이 두 분이 경주를 특히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선거가 끝났을 때 예전에 71년도에 그 선거 끝났을 때도 경주 불국사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경주의 월성, 대왕암, 그 다음에 삼국 통일에 우리 통일전이 있거든요. 또 화랑 마을이 있고요. 화랑도 가는 교육의 전당도 있고 모두가 또 불국사가 오픈할 때 불국사 이제 또 크게 개축해가지고 할 때 그때마다 다 오셨더라고. 특히 간포 문무대왕릉 있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의 영웅. 내 대한 존경심은 정말 대단하죠. 삼국을 통일. 사실 문무대왕은 태종무효랑 김춘추의 아들인데 태어나서부터 이제 김춘추는 원래 왕이 될 거라 생각 안 했었죠. 김유신하고 이제 몰락한 그 할아버지가 진지왕인데 폐위된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덕리 왕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한쪽에 외교, 통일 이런 어떤 거는 전부 다 김춘추에게 맡기고 이 화랑 군사적인 건 김유신에게 맡겨가지고 양쪽 날개로 삼국을 통일한 기반을 완전히 닦아놓은 게 선덕령 여왕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첫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여왕이 왕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태종이나 그 이후의 분들이 다 고종이나 다 비웃었잖아요. 무슨 여자가 왕을 하냐고. 그래서 우리 중국이 황제의 나라니까 우리는 곳곳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 내 사촌이나 공주들 중에서 부마들 중에서 한 사람 보내줄게. 니네들 왕을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니네들이 할만해. 신라에서 인정할만해. 그럼 우리가 좋아. 니네들 좀 왕하게 해줄게.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때부터 중국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은 이 동북공정 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꾸 고구려를 가지고 자기 나라니 아니니 이런 문제가 그게 동북공정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제 끝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한복을 자기들 입고 나와가지고 아주 붕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다 역사적으로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문학에는 한양대 박 교수 고고학도 공부했어요. 고고학 국립박물관장 전 국립박물관장 김모 교수 고고학 하면서도 국사도 했어. 연세대 홍 교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역사는 이렇게 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을 옛날에 가려고 할 때 유경수가 원하는 건 박근혜 그 당시에 딸이 역사학과 가기를 원했거든. 사학과 가라 역사학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막 공업 입구, 공업 우리가 나라가 이제 입국이니까 이 기술, 예, 과학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막 부강시키는 거에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큰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뭐 역사과 이런 데로 원하는데도 아니다 해가지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죠. 예, 그 당시 굉장히 명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때 뭐 고려대 뭐 연세대 전자공학과 서강대 뭐 다 똑같았으니까요.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아주 선생님들이 여러 분을 두고 100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여성 동화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이게 나와 있네요. 74년 10월에 보면은 강의 수준은 대체로 대학원 강의에 준하고 영부인의 응접실에서 탁자를 앞에 두고 강의를 하였다. 영부인께서는 국제정세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이 2시부터 계속되는 100분 강의를 꼬박 경청하셨다. 강의가 끝나면 다과를 베푸시면서 강의의 내용이나 당시의 국제정세의 변동하는 상황에 관하여 질문도 하셨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우리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저 이런 분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황후나 뭐 왕의 분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뮤지컬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강사의 한 사람으로서 68년 4월부터 7월까지 국제정치학을 담당하였던 박중구 교수의 회고담의 한 부분이다. 이 박중구 교수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에 그 동숭동에 살 때 옆집에 박정희 대통령 춘장 집에는 수도가 없어가지고 그 집 수돗물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유경수 여사가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굴비에 저 하나, 그때는 본인들은 굴비 먹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군인집이 돼가지고 수돗물 공짜로 얻어먹었다고 그 굴비 갖다 사드리고, 이런 인연이 있어서 박준규 교수를 또 이렇게 아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다 누구나 다 그런 거죠. 예, 예. 이 글에서 공부하려는 여사의 진지한 모습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옛날에는 이 편린이란 말을 많이 썼죠. 요즘은 뭐 이런 용어 안 씁니다만. 이야기는 되돌아가거니와 여사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를 적게내는 장면에서 치망군에 관한 조그만 일화가 곁들이게 된다. 예, 우리 저 아드님인 박치망군도 이런 제 낭독 같은 거 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추억이 서로 정말 나죠.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이 책을 뭐 다 읽었을 리도 없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다 읽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예. 이 책 후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추천사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인용하면은 그 이제 치망군에 대한 얘기인데, 여사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를 적게내는 장면에서 치망군에 관한 조그만 일화가 곁들이게 된다. 기사문을 원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철나무 가지에다 솔잎, 댄잎, 그리고 연보랏빛 국화 새송이를 곁들인 신춘다운 꽃내음새. 유경사의 솜씨라는 대통령 비서관의 설명도 중 6살 난 막내 치망군이 빠끔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웃는다. 양볼의 페이는 보조개랑 가죽 잠바 차림의 이 이세는 그대로 박 대통령의 미니어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었다. 예, 얼굴이 그때는 많이 닮았던 모양입니다. 치망군으로서는 청와대가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어울려 놀 수 있는 개구장이 친구들이 있을 리 없으며, 그렇다고 부모가 항상 옆에 붙어 있을 만큼 한가로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청와대 아래 위층을 오르내려며 간혹 아버지가 국사를 의논하는 엄숙한 자리나 엄마가 내빈을 적게내는 자리에 문을 빠끔히 열고 얼굴을 살짝 내밀어 보곤 하였던 것이다.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 너무 뛰어놀 수도 없고, 예?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나와서 이제 문을 싹 열어보면 엄마 아빠가 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을 닫고 쑥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서예가 이철경 여사가 방문하였을 때도 똑같이 경험하였던 것이다. 유교사가 화제를 펼치는 조용한 접견실의 문이 살면시 열리며 그 틈바구니로 심한군의 까만 두 눈이 생글생글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이것을 발견한 이철경 씨가 말하였다. 아드님이시군요. 들어오게 하세요. 여사는 엄한 시선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못 들어오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어요. 그러자 문이 살며시 닫혀지며 생글생글 웃던 얼굴이 조용히 사라졌다. 공인으로서는 이처럼 준엄한 유교사도 어머니로서는 심한군에 대하여 안쓰럽고도 안타깝기 거지없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사귈 수도 없고 놀 수 있는 친구를 마련해 줄 수 없을까? 부심하였다. 생각을 깊이 해봤다는 거죠. 그 무렵이었다. 심한군이 근처의 어느 비서관 집을 혼자 찾아왔다. 잠바 차림의 눈이 새까맣게 빛나는 소년이 뜻밖에 나타나서는 졸라댔다. 아저씨, 친구 하나 데려다 줘요. 대통령 아들이 와서 비서관 집에 와서 나 심심한데 아저씨 친구 하나 좀 데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한군은 장충동 의장공간 시절만 하더라도 한 집안의 두 누나들과 함께 기거를 해서 그런대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로 이사를 올 때 누나들은 학교 가까운 신당동 집 외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심한군만 데려왔었다. 친구가 아쉬웠다. 외로웠다. 그 비서관은 심한군을 잘 달래어 돌려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사는 문제가 심각함을 깨달았다. 근의 근영량을 청와대에서 통학시키면 어떠실까요? 측근에서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자매를 청와대에서 장충동까지 원거리 통학을 시키려면 자동차로 오고 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충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장충초등학교는 이 그릇은 도저히 못 가는 데고요. 남산 쪽, 남산 밑에 아닙니까? 장충동이. 그러니까 이 차를 태워서 보내야 될 판인데 그게 싫었던 거죠. 자녀들을. 대중교통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신단동 집에다가 그 장모님이 이경영 여사가 계셨으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장모님하고 학교를 다녔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어린 그들에게 자동차 타는 버릇을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안이한 자세와 자만심을 심어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사모님, 정 그러시다면 근의 근영량을 가까운 D국민학교로 옮기시면 어떠실런지요? 이 측근의 의견에는 대통령도 반대였다. D국민학교는 이른바 인류국민학교로 일컬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자녀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맹목적인 관심이 사회의 빈축을 사게 되고 사회 문제로 번져가고 있던 시기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 내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또한 인류학교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사는 측근들과 의논한 나머지 자기 또래의 친구를 구해다가 심한군이 청와대 안에서 사귀고 놀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청와대 가까운 궁정동 근방에서 심한군의 친구를 물색하였다. 청와대 그 연문으로 나오면요, 그게 바로 그 궁정동입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이 궁정동 그 안가에서 그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궁정동이에요. 조용한 동네입니다. 심한군과 비슷한 나이의 어린이 5-6명을 찾아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초청하느냐가 또 하나의 문제였다. 조심스럽게 그들의 부모에게 교섭하여 응낙을 얻었다. 그 과정이 유경수 여사답게 세밀하고 은근했다. 일일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다. 심한군에게 드디어 친구가 생겼다. 생활이 한결 발랄해졌다. 생기가 있었다. 친구를 사귀는 동안 심한군이 누구네 집으로 놀러가고 싶어 하면 여사는 전화를 걸어 상대방 부모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형편을 묻곤 하였다. 네, 놀러오게 하십시오. 밝은 목소리로 상대가 응하면 심한군을 보냈다. 때로 친구 집에서 몇 시간씩 놀다 올 때도 있었다.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청와대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감옥이지. 아이들에게. 3월이 되어 심한군은 청와대 가까운 국민대학 부속 유치원에 들어감으로써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유치원에 들어간 심한군은
보모들을 놀라게 하였다. 선생님, 저 애가 화장실을 변소라 해요. 사뭇 놀란 표정으로 지만군이 보모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보모에게. 보모는 무슨 뜻인지 얼른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이내 알아차렸다. 다른 아이들이 꼬마들이니까요. 오줌 마려워요, 변소 갈래요 하는 말이 지만군에게는 기이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희도 뭐 전부 다 변소 간다 그러고 오줌 마렵다 그러고 다 그럴 때인데 아마 유경수 여사가 교육을 다르게 시킨 거죠. 그는 선생님 화장실 다녀오겠어요 라고 표현하였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유교사의 가정교육이 언어 사용 면에서도 철저했음을 알고 부모들이 놀랐다. 같은 달에 근혜 양은 성심여자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근영 양은 청운국민학교 4학년으로 전학하였다. 자매들이 다시 한 집에 다정하게 모이게 되었다. 왜냐면 이제 근혜 양은 이제 애가 컸으니까 성심여중에 그때 성심여중 떨어져 있습니다. 전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근영 양은 청운국민학교 왔으니까 청와대고 나가면은 아까 얘기한 궁정동, 팔판동, 가회동 다 이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시 모여 살게 된 거죠. 예. 이리하여 1964년 봄 청와대의 새로운 생활을 위한 유교사의 조용한 꿈과 결의를 만재한 배가 가득 찬 배가 다투러 올리고 순조롭게 출항하였던 것이다. 집안 분위기가 그런 대로 괜찮았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을 대충 그냥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읽는데도 요거 몇 마디 해드리고 하면 벌써 25분이 갔어요. 예. 아무래도 좀 길면은 들으시는데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한 40분에서 꼭 50분 사이에서 이제 요즘은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륵 잠이 들면 그냥 이거 듣다가 옛날 추억 속으로 그냥 꿈속으로 가다가 싹 잠들어 버리면 아주 깨끗하게 이게 잠자는 보약입니다. 잘 들으면서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만나는 일, 돕는 일, 누구를 만나고 있냐, 누구를 어떻게 돕는지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낭독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초의 명절 분위기가 가시기도 전인 1월 4일 저녁이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비서를 여사가 불렀다. 여길 함께 다녀와야겠어요. 메모지에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 산 10의 2번지. 지금 성동구 응봉동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아파트촌으로 바로 맞은편에 압구정이 보이죠. 그죠? 너무나 이제 좋은 고급 동네가 됐는데, 응봉동도. 그 당시는 그게 언덕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판자촌 있고, 이제 그런 데였죠. 서울 성동구 응봉동 산 10의 2번지. 옛날에는 서울에는 이놈의 산 몇 번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동성동 산 3의 1번지, 어디 가나 뭐 관악구, 동작구 상도동 산 2의 몇 번지. 시내 빼고는 전부 다 산. 대한민국 제가 보면 산은 많습니다. 여사는 비서를 대동하고 청와대를 나섰다. 집차는 비원 앞을 지나 성동경찰서 앞에서 금호동 쪽으로 급비탈길을 올라갔다. 여기가 이제 응봉동 쪽 산비탈이거든요. 겨울의 7시는 어두운 시각이었다. 날씨가 다소 풀렸으나 영하 10 몇 도의 혹한이 계속되는 밤길은 바람이 맵고 차가웠다. 응봉동 산 10번지가 어디쯤일까요? 행인들에게 물어보았다. 모두 글쎄요 하는 희미한 대답이었다. 같은 길을 맴돌며 집차가 몇 차례 고갯길을 오르내렸다. 파출소에 가서 물어볼까요? 비서가 말했다.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알리지 말고 물어보도록 역사가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산 10번지를 찾아냈다. 이때는 무허가 판잣집이 다닥다닥 덮여 있었다. 겨우 산 10의 2번지를 알아냈다. 하지만 산 10의 2번지만도 30여 호가 넘었다. 산 10의 2호라고 2번지라고 찾아보니까 또 집이 옆집도 산 10의 2번지. 그 옆집도 그렇고. 이게 또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또 골목길이 막 골목 돼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비슷해서 어지러울 판이에요. 이걸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사가.
여사 일행은 차에서 내려 판자촌의 꼬불꼬불하게 좁은 골목을 더듬었다. 오영숙 소녀의 집을 아세요? 글쎄요, 우리는 새로 이사를 와서 잘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밤에 찾아온 여사 일행을 슬금슬금 누군가 싶어가지고 눈치를 살피며 흐릿한 대답이었다. 캄캄하게 어두워진 골목길은 앞뒤를 분간할 수 없었다. 현재의 희미한 불빛으로 낯선 집을 찾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아니 그거 지금처럼 대낮처럼 밝으면 그거 찾기도 쉬운데 이때는 판자촌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전기불 계속 몇 집 있고요. 나머지 집들은 전부 다 촛불 켜고 후레쉬 켜고 막 하는 거예요. 깨어 부르고. 그리고 뭐 가로등도 없죠.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다 판자촌에. 사모님 밝은 날 다시 찾아오시면 어떠실까요? 비서가 물어보았다. 아마 김도영 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플러로 얼굴을 푹 감싼 여사는 대답이 없었다.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11통 일반 반장댁이 어디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비서가 밝혀주는 전지의 동그란 불빛 속에 발을 멈추고 서 있는 여사의 얼굴에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그만 돌아가 버릴까? 여사도 주저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여사가 여기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지난 연말 신문에서 가련한 소녀에 대한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미는 엽서나 편지나 아니면 이 신문 기사를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조간심을 전부 다 보는 거죠. 쭉쭉 넘기면서.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조선일보 63년 1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변두리 성동구 응봉동 산 10의 2번지 납작한 판잣집, 찢어진 천장이 얼씬스럽게 바람에 풀려기는 방에서 26일 하오 3시쯤 모녀가 국수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울고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사대부중 졸업반인 오영숙 17살이었는데 양이 향하게 불을 끄고 아끼던 교과서를 30원에 팔아 사온 국수라 했다. 학교는 안 가기로 하고요. 이제는 학교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교과서를 30원에 팔아서 국수를 샀습니다. 국수를 끓여놓고 어머니 41살 한인숙 씨와 목매어 우는 오양의 손은 어머니의 어깨를 얼싸안고 있었다. 조선일보 63년 12월 27일 날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3년이면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80달러. 8,000달러 아닙니다. 80달러.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한 5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지같이 살았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우리한테는 쳐다볼 수도 없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지금은 여러분 가정댁에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온 식당에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보다 이분들이 서너 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린 그야말로 거지였죠, 거지. 미국에 원자가 오면 그 우유 서로 타먹으려고 줄 서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 국민학교 때 우유 나눠줬거든요. 정말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기사를 읽은 여사는 찾아가 봐야겠다고 표를 해두었다. 딱 표시를 해두는 거죠. 연말 연시라 틈이 없었다. 해를 넘기고 연초의 중요한 행사를 대충 치르자 소녀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꼬불꼬불한 방 골목을 몇 차례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막다른 골목 안의 판잣집 앞에 서게 되었다. 마침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한 노인이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비서가 대문을 두드렸다. 예쁘장한 소녀가 나왔다. 의아해하는 소녀에게 찾아온 뜻을 말했다. 그녀는 머플러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분이 누구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들어가시지요. 소녀가 권했다. 전신이 얼어붙을 것만 같아 밖에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소녀가 권하는 대로 여사는 신문지로 도배를 한 방으로 들어갔다. 입술이 파랗게 은 여사는 두 손으로 한참 동안 양귀를 감싸고 있어야 했다. 너무 추운 거죠. 그리고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들어갔는데도 뭐 이게 훈기가 없으니까, 따뜻한 기운이 없으니까 너무 찾고 막 시퍼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고 착하기도 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 말고
꿋꿋하게 살아야 해요. 격려해 주었다. 미리 마련해간 뜻과 깨얏 상자와 금일봉을 비서를 시켜 전해주고 여사는 자리를 떴다. 모녀는 차가 기다리고 있는 마을 밖까지 나와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교 여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흔히 불우한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사는 그와 같은 표현을 수긍하지 않았다. 만났을 뿐이에요. 불우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그것이 중요해요. 이게 지도자의 부인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말입니까? 만났을 뿐이라는 거죠. 불우한 사람들 만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듣는 거. 돌아오는 길에 비서에게 일러준 여사의 말이었다. 도와주는 일이든 만나는 일이든 여사는 불우한 사람을 방문, 격려해주는 일에 끊임없는 성의를 다하였으며 청와대 안에서 여사의 지속적인 생활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계속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360여 명을 수용하는 동대문 근로자 합숙소를 비롯하여 남대문 근로자 합숙소,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였으며 선물을 나눠주었던 것이다. 응봉동을 다녀온 다음 날 1월 6일입니다. 다음 날에는 서대문구 북과자동 난민촌을 방문하였다. 이틀 뒤에 또 응봉동에 있는 다녀온 다음에 서대문 북과자동에 있는 난민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북과자동, 그러니까 남과자동, 북과자동, 지금 명지대학 있는 쪽이네요. 모래내 있고, 예. 그 당시도 거기도 아주 빈촌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뭐 요거 지금 바로 수색이고요. 수색은 뭐 당연히 그냥 숲이었죠. 군부대고 34단이 지금도 아마 수색에 34단이 있죠. 6군 34단. 헌 신문지를 트레일러에 가득 싣고 가서 난민들에게 벽을 바르게 해야 돼. 너무 이제 신문지 가서 벽 바르라는 겁니다. 이 벽이 그냥 이게 그냥 시멘트나 바람이 솔솔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현 신문지를 날라다 준 거죠. 11일에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양로원을 방문하였다. 의장 공간 시절부터 계속해온 이 사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은밀하게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출입 기자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경호실에서조차 알리는 일이 없었다. 이 기자들 모르는 거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경호실도 안 하고 옆에 있던 비서한 사람 데리고 뭐 기사하고 가서 쌀가마 메고 가는 거죠. 예. 아마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분도 아니고요. 뒤늦게 여사가 나갔음을 알게 된 경호실에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사는 남몰래 그들을 찾아가서 손목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곤 하였다. 이야기가 옆길로 흐르는 느낌이 들지만 여사는 출입할 때마다 경호차가 따르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누가 나를, 항용 여사가 쓰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암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여사의 신념으로서는 남편을 알뜰하게 받들려는 성실한 한 주부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대통령 부인이다,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아는 게 감추고 싶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게 본인의 바람이었던 거죠. 요즘 사회는 뭘 했다고 온통 기자 불러가지고 막 기사 써달라고 그러고 방송에 내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판인데 정말 이 누가 지금 3월 9일이 아직 안 돼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 부인들에게 제가 이 책을 복사를 해서라도 갖다 주고 싶어요. 이 유경수 여사가 하던 거에 반의 반만 해도 대성공일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 부인일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도 유경수 여사에 대한 조사는 호감도를 조사하면 100명 중에 뭐 거의 90명이 유경수가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경수 여사. 나머지를 가지고 뭐 1%, 2%, 3% 나누는 거죠. 예. 아유,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또한 끝없는 성의와 애정으로 국민을 대하려고 애쓰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불우한 사람을 방문하는 상대자의 선택 방법은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신문기사를 통하여 여사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과 청와대를 예방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이 있었으나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불우한 그들이 여사에게 딱한 사정을 직접 서면으로 호소해오는 민원 서신 속에서 가려내는 일이었다. 그때는 이게 그 엽서가 대부분이었어요. 엽서가 쓰기도 쉽고요. 빽빽하게. 그런데도 이제 뭐 사연이 많은 분은 써가지고 이제 봉투에 넣죠.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성북구 화계동 7통 8반 박재덕 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서신을 여사에게 보내왔다. 이거는 이제 그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제 또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64년 5월 18일의 일이었다. 여사는 사연이 너무나 애절하여 그를 방문하였다. 여사 식구가 기가하는 퀴퀴한 움막집 속에서 지루한 그의 사정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줬다. 다 얘기하는 걸 듣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요. 더듬거리며 맥락이 닿지 않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고 캐묻고 하여 또 줄거리를 대충 다시 들려주는 거죠. 한 얘기를 그분이. 끝내 그가 호소하려는 내용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러면서 때가 새까맣게 절어있는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리 마련해 간 빵을 손에 쥐어주고 별도로 양식과 땔감을 마련하여 급한 공경을 면하게 하였다.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자력으로 생활 방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사는 궁리에 보관하였다. 작은 미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걸로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비서를 시켜 금일봉을 주었다. 자신의 표현처럼 만나는 것으로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호소 내용을 적어두거나 기억해 두었다가 동해나 구청이나 다른 기관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을 꼭 하시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움막집에 사는 그에게 동해를 통하여 무상 배급의 혜택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것은 평범한 신뢰에 불과하지만 이 일화를 들려주는 사람이 지적한 다음 한마디가 인상 깊은 것이었다. 불우한 사람들을 대하는 여사의 진지한 태도에는 누구나 그분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갈피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끈기 있게 들으시는 여사의 모습은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더구나 어려운 사정에 일일이 공감을 표시하며 함께 걱정을 하시는 여사의 모습은 그들과 평소에 생활을 함께하는 바로 이웃에 사는 부인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불우한 그들도 마음에 있는 말을 그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여사는 여사대로 무척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참,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낭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저도 이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나 또 저도 이제 그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많이 지금 우리 뮤지컬 공연에 7,000명을 지금까지 무료로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대하거나 뭐 또 그분들의 부원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이제 답답해가지고 그냥 왜냐면 뭐 했으니 또 해서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때는 이거 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같은 말 또 그래서 참 그런 일이 많은데 이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부인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나중에 가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깜짝 놀랐겠죠.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그냥 와서 그 방길에 등도 없이 컴컴한데 와가지고 그 사방을 하나의 뭐 산 2에 3 동작구 상도동 산 2번지 하면 막 지금 호수가 30호씩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리봉동에 저기 저 구로동에 관악구 봉천동 거기도 옛날에 그 달동네거든요. 서울대학 옆에. 그런 데를 직접 대통령 영부인이 찾아다니면서 세상에 이런 분이 정말 다른 나라에도 제가 별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유경수 여사님이 제가 낭독을 해드려서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은 또 이제 이 정도 하고 이 사연이 또 계속 됩니다. 예.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들 뼈 때리는 사연요. 가슴을 탁 치는 사연.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에 막 탁 그 충격을 받는 그건 제가 이 책이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웹드라마나 또 좋은 뮤지컬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많이 알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